사실 제가 책을 쓰긴 했지만 그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어로 말할 수 없거든요. 너무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이라서. 내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알고 있었던 사랑을 동물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동물들과의 삶 속에서 배운 사랑을 인간들과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천이란이고요. 그리고 테오와 디오라는 두 마리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반려했던 세 마리 고양이의 수병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살게 된 젊은 두 마리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것들, 복잡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섬세하고 다면적으로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세 마리 고양이를 반려를 하고 있었고요. 원래 원 보호자가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고양이 세 마리를 데려다가 이제 전셋집도 얻어서 키우고, 나중에는 본인 사무실에서 데리고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반려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도 꽤 오랜 시간 미뤄두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친구들을 잠시 집에 데려다 놨는데 그 풍경이 도저히 보낼 수 없겠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대로 못 보낼 것 같다 해서 남편한테 사무실에 있는 모든 고양이 물품을 집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 전에는 애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전에도 아프기는 했어요. 뭐 구내염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췌장염 같은 게 오기도 하고,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병원에서 계속 관찰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했지 힘든 투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별로 그렇게 기운이 넘치지 않아요. 자는 시간이 많고 느릿느릿 움직이고, 생각보다는 처음에 완전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랐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렇게 오래 망설였는데도 되게 갑작스럽게 그냥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지 안 될 것 같아 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의 결과였죠. 이별이 다가온다? 내가 이제 상실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감이 정말 빠르게 찾아왔죠. 왜냐하면 꿈이라는 막내가 제일 먼저 갔는데 그때가 집으로 데려오고 1년이 안 된 시점이었어요.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아이들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빨리 데려왔으면 이런 시기가 좀 더 늦춰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고, 근데 그 생각에 오래 붙들려 있으면 지금 우리의 관계가 너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소설에서도 뭐 죽음이나 상실 이런 문제들을 되게 여러 차례 오랫동안 고민하고 써왔던 사람이었어서 두렵기는 하지만 이건 어차피 겪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각오는 금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각오를 했다고 해서 매일의 그 일희일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몸의 어떤 노화, 그리고 뭐 죽음, 이별 이런 것들이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삶,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려오던 시점에 그러니까 되게 심한 우울증이랑 불안장애를 제가 평생 오래 겪었는데 그때도 그게 다 괜찮아지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저한테 줬던 그 위안, 기쁨 이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제 생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이 친구들한테 시간을 쏟거나 그런 게 아깝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그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직업이 작가고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에서 뭐 애들 처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병원에 자주 데려가고 이런 거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애들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적응이 되고 나서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힘들었던 거는 감정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그렇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늦추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상 유지 정도이지 더 좋아질 수는 없는 병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 혹은 내 노력에 비해서 나쁜 결과를 받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감정적인 롤러코스터?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루이는 굉장히 체구가 작은 고양이인데 좀 맹수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밥 시간이 되면 제 그 귀청이 찢어지도록 옆에 와서 울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저를 좀 사랑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고양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고 평소에는 아주 고집스럽고 이렇게 호통치는 그 할아버지 같다가도 제가 몸이 너무 아프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면 제 옆에 그 머리맡에 와서 이렇게 골골대면서 그 책에도 엉덩이를 빌려줬다라고 쓰는데 제가 항상 그 루이 엉덩이에 그 골골대는 루이 엉덩이에 머리를 기대고 울거나 뭔가 하소연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는 고집불통인 것 같다가도 제가 정작 힘들 때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농담으로 나를 장남 타령하게 만든 고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고양이였어요. 그리고 아라는 정말 겁이 많고 사람을 무서워했는데 대신에 호기심도 많은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가가지 않았을 때는 계속 그 두려운 상태로 살았지만 제가 아라를 처음 만났을 때는 요렇게 손가락만 갖다 대도 하악질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 지내면서도 그렇고 저희 집에까지 오면서 계속 성격이 변했어요. 사람이 와도 하악질을 하지 않는 고양이 별로 가기 바로 전날에도 제가 아라야 배 만지자 하면 기력이 없는데도 막 와서 제 옆에 털썩 눕는 그런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꼬미는 제 생각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 잠잘 때도 혼자 떨어져서 자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꼬미가 어떤 면에서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냐면 그렇게 사람이랑 겸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항상 이제 그 의자 한쪽 구석이나 무릎에 올라와서 그 식탁 위로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 없는 헤드락 자세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애를 끼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몰랐을 때의 막막함이랑 알고 나서의 막막함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하는 얘기도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본다고 해도 바로 이해는 안 되는 거죠. 네, 공부를 하면서 알고 난 뒤에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늘어난 만큼 제가 뭔가 불신하게 된 것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제가 충분히 못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의료진에게 의지하면서 나아가 보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 직전에 이제 어떤 불안이 최고조로 왔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병원을 옮겨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약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먹는 걸 어떤 식으로 먹여야 될 것 같고. 사실 고양이가 아플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은 생각보다 그 선택의 기로가 계속 많이 오거든요.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혼란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것만 가지고 그 이상의 정보는 차단할 용기를 좀 가지고 의료진을 믿고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해 나간 게 나중에는 이제 도움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시기에 뭔가를 알기 시작한다고 느꼈을 때 혼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무슨 대단한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의지는 아니었고,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인간처럼 지금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알 수 없죠. 저랑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 그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편안함, 제 곁에 있을 때 편안함,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거나 물을 마시려고 애쓰는 그런 순간들, 그런 걸 보면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전 겪으면서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를 이제 반복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까라는 고민도 여러 번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날마다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눈을 막 빛내고 더 뭔가 표현을 하고 막 몸을 부대끼고,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단계로 넘어간다던가 안락사를 고려한다던가 이게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이랑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냈는데, 그 의료진 선생님들의 정서적인 지지도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같은 언어로 이렇게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규범,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려동물이랑 나누는 사랑은 그 규정들 바깥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도 내가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사랑해라고 답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어떤 대상과 사랑을 나눴다고 느끼는 그 경험 속에서 오히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이라는 그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과 인간, 각각의 인간이 가진 신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조건들 사이에서 그 어떤 안정 속에서만 사랑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물 친구들하고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는 느낌을 느끼잖아요. 사실 제가 책을 쓰긴 했지만 그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어로 말할 수 없거든요. 너무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이라서. 내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알고 있었던 사랑을 동물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동물들과의 삶 속에서 배운 사랑을 인간들과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고양이들과의 사랑은 좀 저를 새롭게 가르치고 배우게 만든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는 대상, 공감을 느끼는 대상하고 연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랑 살면서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습성도 다르고
우리는 신체도 너무 다른 존재잖아요. 이런 존재랑 살아가면서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죠.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실 고양이도 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 행동을 관찰하고 제 상태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반드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과 같은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와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어떤 인간성의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멋있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쌓여가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가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냥 불현듯 지금 저 친구가 저 눈빛으로 저런 소리를 내고 울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뭔가를 원하는지 깨닫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고양이들은 5마리 다 안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뇨 과정에서 안자는 되게 중요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간식도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 말고 정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저 친구의 눈빛, 꼬리의 움직임, 귀의 팔락임, 이런 것들, 그게 뭐를 의미하고 그게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 동물의 상태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극적인 어떤 경험이 있었다기보다는 정말 차근차근 알아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젊은 고양이들하고도 그렇게 차근차근 서로를 이해해가는 중이라고 생각해. 너무 많죠. 근데 제가 몰랐는 줄도 몰랐을 순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라면 저는 꼬미 폐수종이 오기 시작했던 그 시점의 경험이 제일 좀 마음이 아픈데요. 꼬미 항상 몸을 이렇게 펼쳐놓고 자는 고양이였어요. 어떤 고양이들은 높은 데서 몸을 웅크리고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꼼은 항상 몸을 쭉 펴고 자는 고양이였거든요. 꼼이 유독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시기에 폐수종이 시작되고 있었게 숨이 답답한 상태를 꼼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저희 애들이 입원을 해보거나 크게 아팠던 적이 없기 때문에 호흡수를 체크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시간을 되돌려서 뭐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 고통 속에 좀 덜 방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후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사로잡히면 안 돼, 이것도 사랑의 감정이야, 뭐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도 하다가 세상이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고요. 근데 2마리를 먼저 보냈을 때는 집에 고양이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2마리의 고양이, 1마리의 고양이가 준 그 위로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있어서 이별을 하고 막 몰아치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견디면서 좀 보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루이가 떠났을 때는 그 책에 비유처럼 썼지만 비유가 아니라 정말 어떤 세계 하나가 붕괴하는 것처럼 저도 느꼈었던 것 같고, 특히 제가 많이 의지했던 고양이였기 때문에 많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렇게 반려동물이랑 이별을 겪은 다른 보호자들보다 조금 빠르게 새로운 고양이들을 맞이했지만 그 친구들이랑 살아가면서도 항상 여전히 그 허전함이 있고 어떤 순간에는 그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도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고 좀 무기력한 사람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돌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떠나가고 나서는 그 전에 무기력했던 것보다 훨씬 무기력했던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저를 좀 살려줬던 게 집안에 아이들 아플 때 썼던 의료기구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뭐 고양이 가구나 이런 것들을 처분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팠을 때의 흔적들은 빨리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눈앞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아프고 있다고 해서 얘가 내일이나 모레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도 엄청 많고 사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거를 처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근 어플로 중고 거래를 해서 나눔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만난 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약들, 그런 보조제들이고 이거를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가 내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냐면 그걸 구하시는 분들은 아픈 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얼마나 힘들지를 그분들은 이미 예측을 하고 계셔서 그 길에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무기력하고 슬프다가도 어떤 순간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다가 이제 길고양이들 챙겨주시는 그 동네 집사분들한테 새로운 고양이 입양 권유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면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너무 막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았던 그 시간이 있는 한편에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된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겪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후회나 죄책감은 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싶지 않았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주고 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찰하고 그 친구들에게 배운 것을 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더 시간을 쓰는 게 그 친구들의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을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일상의 공간을.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창가를 보면 저 창가에 그 친구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그러면 울고, 집에 누가 놀러와서 같이 뭐 얘기를 나누다가도 그냥 툭 나온 얘기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이제 이 펜로스라는 거를 굉장히 두렵게 느끼기는 하지만 사실 죽음이나 어떤 상실, 이별을 겪을 때 느껴야 되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은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를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이 순간을 어떻게 충분히 느끼고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직면한 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굳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반려동물이랑 함께 살지 않는 분들은 유난스럽다거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제 정말 어떤 인간 가족을 잃은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이라고 지지해주고 그 감정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유난스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느끼는 게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루이 떠나보내고 사실 얼마 안 됐을 텐데 아무래도 고양이랑 같이 살던 사람이니까 그 SNS의 알고리즘이 고양이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히 제 알고리즘을 타고 흘러 들어온 고양이가 테오였는데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루이 생각이 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보자마자. 그 전에 다른 고양이들을 봤을 때는 뭐 특별히 감정이 동요가 되거나 빨리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의지했던 첫째 고양이랑 너무 닮은 성묘를 보는 순간 뭔가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입양을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진 못하고 오히려 제가 테오를 선택하는 게 루이를 대신하는 고양이를 데려오려고 하는 걸까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민 기간은 짧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2달 고민해보자. 왜냐면 성묘니까 금방 입양을 못 갈 거다 해서 2달 고민해보자. 1달 고민해보자. 2주?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다니던 병원에 수의 테크니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동물을 입양하고 보살피고 보내신 그런 선생님이셔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여쭤봤어요. 제가 이 친구를 입양하는 결정이 혹시나 내가 사랑했던 루이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거면 어쩌죠? 라고 여쭤봤고 저는 그 경험이 많은 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확신을 얻고 싶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런 고민은 본인도 해보셨다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한 마리의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지붕 있는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배불리 먹고 자고 쉴 수 있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뭔가 마음의 경계심이 좀 내려앉고 아 그래 일단은 한 마리의 이 고양이에게 집이 생긴다는 게 더 중요한 건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그 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입양 자체를 결정했다기보단 그럼 한번 만나는 보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보자마자 이제 소리를 질렀죠. 와 루이랑 하나도 안 닮았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사실은 닮은 고양이는 없죠. 얼핏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때 쥐어짜는 용기로라도 테오를 만나보고 그랬던 게 제가 루이 아라 꿈을 보내고서 너무 허무하고 괴로웠던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들이랑 살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새로운 가치관들을 갖게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아주 큰 삶의 혜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나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그리고 그거를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이별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별하고 난 이후에도 감각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안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그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이 사랑일까? 하지만 내가 이 친구들에게 배운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일으켜주는 사랑인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삶에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내가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였고 그 실천이 갈 곳이 없는 다른 고양이를
내가 다시 한번 품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실수라는 것 혹은 이제 어떤 잘못 그런 것들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와의 상호작용 하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과 같은 경험 선상에서 보기보다는 이 새롭게 맞이한 친구의 성격이나 뭐 습성 같은 것들 그런 것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실수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실수를 안 할 순 없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고쳐나가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 고양이들한테는 잘 통했던 어떤 소통의 방식이 지금의 고양이들한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해진 방식,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을 어떤 이상으로 두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서로 조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얘기를 쓰기로 결심을 했을 때는 소설은 아예 그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 소설로 만들려고 하면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과도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물론 저 개인한테는 너무 아름다운 경험이지만 작품으로 만들면서 가공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렵거든요. 막 되게 비유적으로 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그 고양이들을 잃었을 때 느낀 감정, 너무 선명한 이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그렇게 막 거르지 않고, 물론 이제 언어로 정돈하긴 하지만 너무 거르거나 꾸미지 않은 그 감정 있는 그대로 독자들이랑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죠. 근데 이 경험 자체가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특별할 것이냐 하면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새로운 고양이들 입양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들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정돈된 언어로 써놓고 나면 내 마음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애도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은. 하지만 책으로 묶기 시작하고 원고를 추가로 더 쓰면서, 보강 원고를 쓰면서 그냥 이게 내 개인의 경험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랑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책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왔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젊고 발랄했던 이야기, 귀엽고 엉뚱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떠나보낸 이후에 어떤 아픔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실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하면서도 곁을 계속 지키고 있는 그 순간들의 경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자기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게 이것을 쓸 용기가 있었으니 그 얘기를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자 라는 생각을 차츰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취약한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과연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요하게 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갖춘 보호자만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자격이 있고 그것이 정말로 이상적인가라는 질문도 하게 됐고요.
저는 그 반려동물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이상적인 보호자 반려동물의 관계가 되게 규범화되어 버렸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전혀 취약하지 않고 신체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제 반려묘와 겪는 그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마찬가지듯이 인간과 반려동물이 살아가는 과정도 사람들은 너무나 헌신적이고 되게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엔 그 반려동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그 주고받는 사랑이 아주 순수하고 이상적이고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관계에서도 느끼는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간병이나 이런 걸 할 땐 어떤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겪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이상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경험 자체가 사랑인 거지 어떤 특정한 헌신이나 완벽하고 깨끗하게 순수한 사랑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은 반려동물과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 일부 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소개말, 제 작가 소개도 그런 방식으로 다시 썼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냐라는 거를 상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를 내 상황과 비교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그 타인의 사랑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지금 내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저는 그러기를 바랐어요. 이 책을 쓰면서. 그래서 독자분들이 그 사랑의 위계를 나누지 않는 것 하나 당부하고 싶은 그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책은 저의 경험이거든요. 거기에 보편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특수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독자분들께서 책을 읽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질문,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아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루아꼼에게는 제가 책을 내서 루아꼼이 조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 루아꼼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뒤따라오는 다른 고양이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테오와 디오에게는 그냥 계속 철들지 말고 시끄럽고 성가신 존재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많이 반려해보거나 오랫동안 키워본 것은 아니지만 먼저 떠나보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경험?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열심히 잘 다듬어서 담아두었으니까요. 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e are real family.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